경제학 입문 11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지난 10주차에 했던 걸 복습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의 영향, 그리고 디플레이션의 영향까지 해가지고 물가와 인플레이션을 다 나갔습니다. 자, 이번 그 두 번째 시간, 11주차 두 번째 시간에는 생산과 성장이라고 하는 거시경제 데이터의 세 번째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생활 수준은 굉장히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요. 뭐 그 이유를 갖다가 이제 여기서 한번 살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강의안을 띄워놓고 할 텐데요. 강의안 7번째 강의안이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지는 72쪽입니다. 자, 그래서 생산과 성장을 보시면은 세계 각국의 생활 수준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일본, 독일 뭐 이런 나라들이 선진국이라고 이제 보통 부르죠. 그래서 선진국의 1인당 평균 소득은 인도라든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와 같은 후진국의 10배가 넘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소득이 차이가 난다, 소득의 격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죄송합니다. 그 나라 사람들의 삶의 질에도 차이가 발생한다. 뭐 이렇게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동일한 국가라고 하더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생활 수준이 좀 많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들었던 뭐 옛날 얘기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의 생활 수준하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크게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경제 성장을 갖다가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지표로다가 측정을 주로 많이 하는데요. 경제 성장률은 1인당 소득의 증가율을 의미하고요. 뭐 1인당 소득이라고 하면 1인당 실질 GDP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은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보면 1인당 소득의 증가율 또는 1인당 실질 GDP의 성장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성장률은 국가마다 좀 크게 다르고요. 그리고 시기별로도 크게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싱가포르, 대만 뭐 이런 나라들을 갖다가 예전에 뭐 아시아의 네 마리 용, 떠오르는 네 마리 용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그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몇십 년 동안에 매년 약 7%의 경제 성장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난 20년 동안에 매년 12%의 성장률을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아프리카의 짐바브웨라고 하는 나라, 잘 들어보지 못했던 나라이긴 하지만 이런 나라는 1991년부터 2011년 이 사이에 20년 동안 1인당 소득이 38% 오히려 감소했다라고 하는 점 뭐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국가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 차이가 있고 또 시기에 따라서도 경제 성장률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경제 성장의 차이 왜 발생을 할까? 뭐 그와 같은 이제 규명을 하면은 어떻게 하면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책을 이발하는 것, 이게 이제 거시경제 이론의 좀 핵심 중에 하나, 핵심적인 이론 중에 분야 중에 하나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의 총소득을 갖다 의미하면서 또 동시에 그 나라에서 생산된 재화 서비스의 총 지출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인당 실질 GDP는 경제적인 어떤 풍요로움의 유용한 지표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1인당 실질 GDP의 증가율, 이것을 가지고 이제 경제 성장률을 따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뭐 대부분의 나라들은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0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가별 경제 성장률의 차이를 갖다가 이제 요 72쪽에 표를 가지고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1890년서부터 2010년 사이에 연평균 성장률, 1인당 실질 GDP 가지고 따진 연평균 성장률이 2.65%에 달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파키스탄 같은 나라는 1900년서부터 2010년까지 한 110년 정도 사이 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성장률이 정말 연평균 성장률이 0.96% 뭐 이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국가마다 굉장히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표는 13개국의 100여 년에 걸친 1인당 실질 GDP 자료를 정리를 해가지고 성장률 순서대로
나열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국가에 따라서 생활 수준에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2010 그 종료년도 1인당 실질 GDP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미국 같으면 2010년 1인당 실질 GDP가 중국의 6배이고요. 인도의 14배에 달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별로다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인도네시아나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2010년의 실질 GDP가 100년 전, 그러니까 1900년, 100년 전 그러면 1870년이네요. 1870년 영국의 1인당 실질 GDP보다 더 적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100년 전 영국에 비해서, 100여 년 전 영국에 비해서도 좀 풍요로움이, 경제적 풍요로움이 더 떨어진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연평균 성장률만 가지고 보면은 2.76%인 일본이 선두를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으면 100년 전에는 부유한 나라가 아니었죠. 그런데 그 100몇 년, 100여 년 동안에 눈부신 성장을 해가지고 오늘날에는 경제 대국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맨 마지막에 있는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그 한 110년 동안 연평균 1인당 GDP의 증가율이 1.22%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동안 1인당 실질소득, 1인당 실질 GDP가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국가 간 성장률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1인당 실질소득의 순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개시년도에는 굉장히 1인당 실질 GDP가 적었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종료연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 표에 있는 나라들 중에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비해서 이제 영국 같으면은 100여 년 전에는 그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였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에 속하지는 않죠. 부유한 나라들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가장 부유한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이 계속해서 부유한 나라로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이제 아르헨티나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100여 년 전에 개시년도에 그 1인당 실질 GDP가 2,314 달러이고요. 그다음에 종료연도는 뭐 많이 높아지긴 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15,470달러. 그러니까 아주 부유한 나라에 속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아주 부유한 나라에 속했지만은 그동안 뭐 경제 성장률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부유한 나라에 속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가난한 나라들이 계속 가난하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으면은 개시년도 1890년에는 그래도 좀 가난한 나라에 속했었는데 지금 종료연도인 2010년을 가지고 보면은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산다라고 해가지고 부유한 국가라고 해가지고 계속 부유하냐? 그렇지 않다. 가난한 나라라고 해서 계속 가난하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건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인당 실질 GDP의 증가율,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거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뭐 그걸 이제 생산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의 차이 그리고 생활 수준의 차이 이것은 주로 생산성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산성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했을 때 우리 보통 이제 노동의 생산성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주로 이제 따져보는데요. 그래서 노동자 한 사람이 1시간 동안 일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의 생산물의 크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생산성이라고 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생산성이 왜 중요한지를 갖다 살펴보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경제, 로빈슨 크루소 경제라고 하는 걸 이제 가정을 해보는데요. 크루소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소설에서 보면 혼자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낚시를 하고 채소를 재배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감자도 재배하고 감자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옷도 손수 지어 입으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크루소의 생산활동,
그 생산한 것만큼 자기가 이제 소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크루소의 생산활동, 소비활동 이것이 이제 하나의 단순한 경제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경제를 갖다가 자급자족 경제라고 얘기를 하고 가장 단순한 형태의 경제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크루소 경제에서는 어떻게 하면 잘 살까라고 했을 때 크루소가 낚시를 잘하고 그다음에 채소를 잘 재배하고 옷을 잘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그는 풍족하게 살 수 있겠죠. 그렇지 못하고 낚시도 잘 못하고 채소도 잘 재배하지 못하고 옷도 잘 만들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크루소는 자신이 생산한 것만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생활 수준은 그의 생산성에 의해 좌우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산성이라는 게 무엇이냐? 정확하게 정의를 하면 노동 투입량 한 단위당 재화 서비스의 생산량이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풀어서 정의를 하면 노동자 한 사람이 1시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생산량의 크기, 생산물의 크기, 그것은 이제 생산성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은데요. 크루소 경제에서는 크루소 혼자 일을 합니다. 노동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노동의 생산성이 그의 생활 수준을 좌우하는 변수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생산성이 증가하면 그만큼 생활 수준도 더 높아지겠죠. 생활 수준도 증가를 한다, 상승을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생산성의 증가율 자체가 생활 수준의 상승률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물고기가 더 많이 잡히는 곳을 발견을 했다라고 하면 생선을 더 많이 먹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낚시를 해가지고 뭐 생선을 더 많이 먹는다 그래가지고 무한정 먹을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생선을 뭐 먹을 만큼 먹고 그리고 낚시 시간이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생선 한 마리 잡는데 한 3시간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제는 물고기가 더 많이 잡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생선 한 마리 잡는데 뭐 한 10분 정도 걸린다. 그럼 나머지 2시간 50분. 예전에는 그것도 이제 물고기 생선 낚는데 써야 됐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 생선 한 마리 10분 만에 낚아버리고 그리고 나머지 2시간 50분은 다른 걸 할 수 있습니다. 뭐 채소를 재배할 수도 있고요. 또는 옷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이 높아지고 생활 수준도 향상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산성이라고 하는 게 생활 수준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가장 단순한 자급자족 경제, 크루소 경제뿐만이 아니라 복잡한 현실 경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경제의 소득은 생산량과 같다. 이걸 이제 우리 GDP 가지고 생각해 봤죠. 그래서 한 경제의 소득, 그게 이제 실질 GDP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생산량하고 소득이 같기 때문에 결국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때는 재화 서비스를 더 많이 생산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간의 국민소득의 차이 또는 시점 간의 국민소득의 차이는 생산성의 차이에 따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활 수준을 결정하는 데 생산성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생산성을 결정하는 변수들은 무엇이 있을까?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뭐 이런 것든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생산성을 결정하는 변수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적 자본, 두 번째 인적 자본, 세 번째 자연 자본, 네 번째 기술 지식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크루소 경제 같으면은 크루소가 낚싯대를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생선을 갖다 더 많이 낚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낚싯대와 같은 것은 이제 물적 자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흔히 자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인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물적 자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기 잡는 방법을 그 전에 배웠다. 그래서 어떤 지식을 알고 있다. 고기 잡는 방법에 관한 지식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생선을 갖다 더 많이 낚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인적 자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물고기가 많다.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하면 물고기를 더 많이 낚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 자연 자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더 좋은 미끼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또 크루소는 물고기를 더 많이 생선을 더 많이 낚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 이제 기술 지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또는 생산성을 결정하는 변수 해가지고 네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1인당 물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1인당 인적 자본, 1인당 자연자원, 그리고 기술 지식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생산성을 결정한다.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럼 물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 물적 자본은 우리가 흔히 이제 자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적 자본이라는 것을 인적 자본이라는 것이 생산성의 결정 변수이기 때문에 인적 자본과 구분하기 위해서 물적 자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자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본은 재화 서비스의 생산에 투입되는 설비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여기서 설비라고 하는 것은 시설과 장비 두 표현에서 두 용어에서 이제 한자씩 따온 거죠. 시설, 설, 그리고 장비, 비 해가지고 설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설은 뭐 건물과 같은 걸 주로 얘기를 하죠. 건물, 공장 뭐 이런 것들이고요. 장비는 그 속에 들어가는 뭐 기계, 뭐 기계 장치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가구를 만들 때 목수들이 가구 만드는 목수들이 연장을 사용을 합니다. 그럼 더 많은 연장을 가지고 있는 목수가 조금 더 빠르게 가구를 만들 수 있고 좀 더 정교하게 가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물적 자본이라고 하는데요. 물적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의 특징은 그 생산 요소 자체가 생산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본은 과거의 생산 과정에서 창출된 생산물인데 현재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생산 요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좀 전에 목수가 연장을 사용해서 가구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망치와 톱을 이용해서 주로 이제 가구를 만든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망치와 톱은 대장간에서 철물을 생산하는 그런 생산업체가 만든 생산물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탁자를 만드는데 생산 요소로 투입되는 망치와 톱이라고 하는 자본은 또 다른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이미 만들어진 생산물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본은 또 다른 자본재를 포함한 재화 서비스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생산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러니까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생산물, 생산 요소로 투입되는 생산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뭐 다시 생각해 보면은 다른 생산물을 만드는 데 투입되는 생산물을 자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자본을 물적 자본하고 인적 자본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교육과 훈련 그리고 경험을 통해 체득하는 지식과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적 자본에는 여러 가지 교육이 있을 수 있죠. 뭐 유치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대학교 해가지고 교육을 받는데요. 뭐 그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노동자들은 이제 현장에서 직업 훈련을 하고 그로 인해 얻는 모든 기술, 뭐 지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인적 자본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런데 교육이라든지 훈련 그리고 경험 등을 통해서 얻는 인적 자본은 물적 자본처럼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적 자본처럼 인적 자본도 한 국가가 재화 서비스를 생산하는 능력을 높여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적 자본과 마찬가지로 인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도 생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생산물을 만드는데 투입되는 이미 생산된 생산물, 그걸 자본이라고 아까 정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적 자본도 생산이 되고 그리고 이제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생산물이기 때문에 자본의 범주에 이제 포함을 시킵니다. 자, 그럼 인적 자본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도 이제 인적 자본을 갖다 확충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체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인적 자본을 생산할 때는 뭐 교사,
또는 뭐 저도 교사 중에 하나죠. 교수. 그다음에 뭐 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도서관이라는 것도 이제 생산 요소로 투입이 돼야 될 테고요.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학습 시간이죠. 그래서 교사, 도서관, 학생들의 시간 뭐 이런 것들이 투입돼 가지고 인적 자본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자연자원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자원은 토지, 하천, 대기, 광물, 뭐 이런 자연에 의해 제공되는 생산 요소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자연자원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 가능 자원 그리고 재생 불능 자원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 산림, 목재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재생 가능 자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석유라든지 하는 것은 재생 불능 자원에 포함이 됩니다. 물론 뭐 석유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정확히 아는 것은 아니지만요. 뭐 여러 가지 뭐 썩는 것들을 갖다가 좀 지하에다 묻어놓고 한 몇 년쯤 지나면 될까요? 한 100만 년쯤 지나면 석유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긴 하지만 석유를 갖다가 우리 당대에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석유는 이제 채굴을 하는 거지 석유를 갖다가 이렇게 재생을 시킬 수 있느냐, 좀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자원의 부존량, 자연자원이 지금 현재 존재하는 양, 그걸 갖다 이제 부존량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자연자원의 부존량은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나라의 생활 수준의 격차라고 하는 것하고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쿠웨이트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나라들을 갖다 이제 중동이라고 이런 나라에 속해 있는 지역을 중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중동의 국가들 중에 일부는 굉장히 많은 양의 원유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런 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부유한 그런 나라가 된다, 나라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긴 하지만 꼭 자연자원을 많이 갖고 있어야지만 재화 서비스의 생산 능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나라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하는 이런 나라들은 부존 자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유와 같은 꼭 필요한 생산 요소로서 꼭 필요한 그런 어떤 자연 자원인데요. 이런 그 원유 등에 필요한 자연 자원을 수입해 가지고 재화를 만들어내죠. 재화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자연 자원이 많은 나라에 다시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부유한 국가가 되기도 한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마지막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기술 지식입니다. 그래서 기술 지식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요. 그래서 재화 서비스를 생산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한 그 사회의, 그 나라의 이해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진보가 되면 하나의 재화 서비스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을 다른 재화 서비스 생산에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100년 전에는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식량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100년 전에는 당시의 농업 기술로는 전체 인구를 먹여 살릴 만큼 식량을 생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노동력이 이 식량을 생산하는 그런 농업에 이제 종사를 하게 되었죠. 근데 오늘날에는 현재는 이제 농업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아니라 조금 적은 사람의 농민들로만으로도 충분한 식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기술 진보이다, 기술 지식의 발달, 기술 진보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기술 지식의 형태는 세 가지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의 지식, 그리고 소유권이 한정된 기술, 그리고 일시적으로 소유권이 인정되는 기술, 뭐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자, 공동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한 사람에 의해 사용되다가 누구든지 알게 되어가지고 공동의 지식이 된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동의 지식은 커먼 널리지라고 해가지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누구나 다 뭐 정말 사용할 수 있는 것,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지식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 포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자동 조립 과정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조립을 통해 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공정을 개발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 여러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이러한 그 포드 시스템
뭐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포드 시스템을 갖다 주로 이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공동의 지식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자, 소유권이 한정된 기술은 기술을 발견한 사람만이 알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코카콜라, 뭐 저도 즐겨 마시는데요. 자, 코카콜라 말고도 뭐 여러 가지 그 콜라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콜라 제품 중에는 이제 코카콜라가 당연히 가장 높은 점유율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코카콜라 제조법은 코카콜라 회사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회사만 그 기업만 이제 제조법을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코카콜라 제조법은 그 회사만이 알고 있는 소유권이 한정된 기술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특허에 의해 일시적으로 소유권이 인정되는 기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제 코로나19 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라든지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개발을 하고 또 특허를 내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약회사가 신약을 개발해가지고 특허를 얻으면 특허 기간 동안에는 다른 제약회사가 그 약을 만드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한 특허 기간은 진짜 뭐 신약 같은 경우에 한 20년 정도를 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특허 기간이 끝났다, 20년이 지났다라고 하면 이제 다른 업체들도 그 약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약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면 제네릭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우리말로는 이제 복제약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특허 기간이 만료된 그런 그 오리지널 의약품의 카피약, 그게 이제 제너릭 또는 이제 복제약이라고 하는데 그 특허 기간 동안은 정말 소유권이 일시적으로 인정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술 지식이라고 하는 것하고 앞에서 설명드린 인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상당히 비슷하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혼동을 할 수 있는데요. 기술 지식은 한 사회가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능력,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반면에 인적 자본은 그러한 이해 능력을 노동자한테 전파되는 데 소요하는 전파하는 데 소요되는 자원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지식은 이해하는 능력인데요. 그게 노동자에게 체화가 되었다. 노동자가 배우고 익히고 닦았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인적 자본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기술 지식은 어떤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교과서의 질을 의미한다라고 하면 인적 자본은 사회 구성원들이 그 교과서를 읽고 그리고 배우는데 투자하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생산과 성장이라고 하는 측면을 조금 다루어 봤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경제 성장 그리고 생산성 어떤 것인지 생산성의 역할과 그리고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